한산에 있는 국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안보특보 임종인 특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기승 전 대법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이병진 대한민국 경호회 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이기덕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님께서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차주원 전 기무사 당첩처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영만 경기경찰청 총경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더구회, 추미회, 그리고 호회 단체 관계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이버 테러를 당한 이후에 많은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 테러만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지 사이버 테러 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를 위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남 심리전, 악성 흑색 선전의 유언별 날포하고 우리 국민 여론을 분열시킵니다. 또 간첩들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교신을 합니다. 스테가나 무력 방식 같은 최첨단 방식을 가지고 특히 우리 간첩들과 국내 안보의 세력들은 제3국 외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외국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우리 안보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하나인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포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보의 활동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법제가 필요하다. 이 법제 등이 안 되면 저는 시급하게 지금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인터넷 공간에서 안보수사 기관의 정당한 정보 수집 행위가 국내법의 해킹 조항에 맞물려가지고 말이죠. 그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성국가라든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안보위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북한이 운영하면서 보이는 해외 거점에 대해서 해킹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걸 못하면 누가 합니까? 법적으로 말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방 문제를 제가 오늘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안보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안보수사법제 구축이 아주 시급하다. 제가 외국 선진 법제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도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직접 발제를 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발족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한 관련된 사이버 안보 관련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아무것도 들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그 세계 최대 그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인 RSA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해마다 그 세계 최대 컨퍼런스답게 그 참가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작년에 우리 큰 사건을 전 세계로 겪었죠. 그 소니 해킹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한솔 사건. 이 소니 해킹 사건은 언론 보면 그냥 영화사 하나가 그냥 북한한테 위협받고 일부 정보를 털리고 한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이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또 한수원이라고 하는 국가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관련된 세미나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 국가 전체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하면 사이버 보안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이 안보라는 차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RSA 컨퍼런스는 규모가 엄청 확대돼가지고 참가하는 업체만도 5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기록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 관심이 높아졌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거 전에 벌써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안보 전략을 2월 6일날 발표하면서 특히 사이버 안보,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서는 어떤 이러한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갖다가 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수사 얘기 나왔지만 과연 이 수사 능력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게 사이버 문제는 조금 전에 이동열 원장도 얘기했지만 타국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과의 어떤 수사 공조, 외교적 협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영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해서 이 세 가지의 포커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이제 우리도
이번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아까 뭐 우리 여러 번 사고를 겪으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비롯해서 했지만 여야 간에 그 국민적 합의가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입법이 안 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뭐 테러 방지법을 넘어서서 사이버 역량 강화법이라고 일명 그런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일단 대통령께서는 일단 그 청와대 내에 이번에 저를 안보특보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냉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이버 영역에 있어서는 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일상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 영역에 이 새로운 영역이죠. 이 사이버 전쟁인데 이 사이버 전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태세는 뭐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가 정부기관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의해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이 경제적 손실 다 합치니까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넘는데 우리는 뭐 했냐? 한 번도 보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우리 납북자, 북군포로 이렇게 북한에 갔을 때 국가가 해준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 점은 부끄러운 점인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해서 OECD 가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제 기능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많은 성찰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소니 공격당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이트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북한의 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북한의 사이트를 공격해봐야 다 해외 서버가 있고 북한 내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무슨 KBS를 사이버 테러 해가지고 당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드론 같은 걸 북한에 띄워가지고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뭐 남한의 드라마 USB를 뭐 어느 지역에 평양에 살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말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아직 이거를 교전으로 봐서 우리가 보복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의 일상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걸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규범을 만드는 데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또 얼마 조금 전에 우리 임 특보님이 원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제가 국회의원 전반기 때 농협 사이버 테러를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농협이 안랩을 씁니다. 농협이 각 개인 PC에는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무슨 악성 코드 잡는 거 있는데 회사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쭉 뿌려줍니다. 하루에 악성 코드가 100개, 200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악성 코드를 잡기 위한 바이러스지, 백신이 또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야 돼요. 북한 사이버 안보 위해 활동의 실태와 폐해입니다. 제1세션 사회는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님이시자 현재 서울여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박춘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박춘식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서울여대대학교 박춘식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을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으신 장윤주 연구원의 비동렬 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토론을 맡아주신 주간TV조선의 김정욱 기자님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 대전대학교 이상호 교수님이십니다. 또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김원강
NK지식연대 대표님께서 잠깐 늦으셔가지고 도착하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이런 사회를 맡게 된 게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 계시지만은 아마 저는 정보 보안이라는 쪽으로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소니 픽처스 때문에 변화가 있는데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통신 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다가 이게 컴퓨터 보안으로 가고 정보 보안으로 가고 그리고 또 정보 보호라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최근에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안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지금 세계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니 픽처스 사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우리 세미나를 개최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법, 지금 안보수사법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이 세미나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 유동열 원장님께 발제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 토론하시는 분들 한 10분 이내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 시대와 대책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저는 그 사이버 안보 수사 법제를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되냐는 문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토론할 겁니다. 아까 제가 인사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사이버상에서 안보 유해 활동이 상당히 지금 만연된 상태인데 이 사이버 테러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기타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이버 안보 유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 여론도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이 법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그 안보 수사를 행하는 우리 보안경찰이나 또 국정원 대공수사국이나 또 국군 기무사령부나 또는 이 검찰이나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장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탐지하고 또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온라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의 행위가 오프라인을 바로 지배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 안보로 연결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체제의 위협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이 법 제정 노력, 관련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 경찰청 우리 사이버 요원들이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의 요원들 많이 와 계시고 또 그 선배 어르신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이버 안보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러한 관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에 대한 좀 정리가 먼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또 여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좀 전문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전문 용어가 하도 난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분야, 이 사이버 분야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을 좀 이렇게 수렴하고 좀 이렇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좀 뭐 용어라든가 개념을 좀 정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단순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걸 요구해야 되냐면 남녀노소 전 국민의 어떤 전문가화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헷갈립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또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방금 우리 또 박주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위 우리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분 나쁜 사람들 제거 대상에 대한 정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 사람 바보 만들고 죽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렸어? 뭐 아니면 말그지만 그 사람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라면 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단지 우리가 뭐 인터넷 댓글이나 그런 저장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방법 많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죠. 일단 그거를 그 사람을 우리가 여기 경찰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나오시겠지만 그 인터넷으로 프로파일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정부 의사 결정자를 이런 사람들 순식간에 신뢰 상실시킬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뭐 그냥 전쟁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보게 된다면 좀 우리의 접근이 좀 우리 대안이 오히려 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냥 좀 원론적, 여기 대안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그건 지금 제가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게, 개념을 좀 정리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좀 전방에 좀 노력을 하되, 우리가 이거를 너무 노출만 할 게 아니라, 그 기타 방법도 많이 동원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뤄가면서 우리 국가 주권, 사이버 주권과 함께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안보 위해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찾기 위한 오늘 이 주제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직접 사이버 요원들을 이제 키웠던 선생으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발제문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가지 문제만을 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문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사이버 어떤 전력에 대해서, 북한 사이버 전력과 또 침해의 어떤 현재 공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상당 부분 이렇게 집합해 놨고, 또 많은 부분을 또 이제 이렇게 보충하고 있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걸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숙고한다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사이버 전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떤 특이한 그런 상황, 북한의 인터넷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그러니까 부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뭔가 사이버 영토에 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도 없고 농촌 촌락도 없고 그냥 황량한 영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 우리 도민 영역에 도시들, 주택 굉장히 분비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걸 폭격하기 시작하면 누가 더 많이 공격당하겠습니까? 분명 대한민국이죠. 이런 어떤 비대칭적 관계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국가 사이버 대응센터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만방의 준비를 갖추고, 중요한 국가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초도 몇십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정말 실시간으로 잘 보호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이제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알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북한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정보가 필요한가 하면, 요즘 우리가 공격이 생기면, 이게 뭐, 어디서 발생해서 IP가 어디야?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디야? 신양이다. 신양하고 북한은 가까우니까 북한이 했네. 그런데요, 사실은 요즘은 북한이 신양이나 단동과 같이 과거에 공격해오던 그런 지점에서 안 합니다.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 부대들이 점차 어디를 가고 있느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국경에 두만강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압록강이 북한 쪽 지역, 거기다 이제 막사를 짓고 아주 은밀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이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까지 그럼 중국의 IP를 어떻게 쓰는데, 그것은 무선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이 이전 중국의 무선 인터넷이 엄청 서비스가 좋아져가지고 이 두만강 북한 쪽으로 엄청 한 10km까지 월경돼가지고 무선 인터넷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무선 인터넷을 훔쳐서 그걸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선을 했을 때하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이정호 원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 대책,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이 계도, 이것과 함께 실질적인 북한의 사이버 전력 위해 세력들에 대한
정량적인 이런 정성적 그런 평가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면 저는 뭐 북한 사이버 이런 침해를 얼마든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원장님께서 19페이지에 이 한 줄이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IT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걸 좀 약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제가 2010년 말이었습니다. 2010년 말에 쓴 기사 내용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 철도, 공항이 이제 해킹당하고 그리고 뭐 스톡스넷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쫙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까 뭐 윤종인 특보라든가 여기도 이제 그 위원장도 계시고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지금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어느덧 이제 실체화가 된 공격이 그걸 이제 과거용으로 저희가 이제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손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 이제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은 뭘까? 북한이 무슨 스텝으로 이걸 또 치고 나올까라고 봤을 때 좀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냉장고와 지갑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뭐가 좀 기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키워드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또 뜻밖의 또 이제 이게 한쪽 측면에서 굉장히 첨단으로 이런 사이버 테러가 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원시적인 해킹이 아직도 먹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케빈 미트닉이라고 이제 1990년대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해커 활동을 했던 아주 전설적인 해커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주요 기관을 다 털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냐고 하면 그냥 전화기로, 유선 전화기로 전화 걸어서 그냥 나 누군데 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먹히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전화해서 제가 그 유수장님 흉내를 냅니다. 제가 난데 누구 좀 바꿔봐 얘기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특히 이게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다 보면 제가 심지어는 제가 어제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제가 직접 몰라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제 대표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얼마 뒤에 아이디하고 동일하게 세팅했습니다라는 답을 제가 봤는데 딱 10분 걸렸어요. 근데 섬뜩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흉내를 내서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원시적인 해킹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첨단은 더 첨단으로 가고 있고 원시적인 기술 원시로 갔을 때 이거를 북한에서 이제 분명히 이거는 활용 안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 일당이 가장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이런 세미나도 좀 자유민주연구원에 보다 좀 세밀화된 이런 이제 첨단 트렌드에 대한 좀 세미나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최신원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이버 위협을 어떻게 막느냐, 특히 사이버 상에서의 수사 이걸 어떻게 법제화시키느냐, 어떻게 사이버 상에서 효과적인 수사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세션2에서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동국대학교 한희원 교수님입니다. 일단 토론은 그 한희원 교수님 오른쪽에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제 왼쪽에는 김호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바로 옆에는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오늘 이 발제를 맡아주실 한희원 교수님은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문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국가 정부학, 그 다음에 각종 법, 안보 할 것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소개드리지 않고 먼저 이 파워포인트를 발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안보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알아야, 그 위협 정도를 알고 위협 수준을 알아야 그에 적용하는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북한에 의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 물론 막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북한에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먼저 전반적으로 사이버 위협이라고 할 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그동안에 한 10여 년 있으면서 CIA, FBI, NRO, NSA 무수한 세계 유수한 정보기구의 자료를 보면서 연방대법원 판례에 상당한 쟁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서 현실적으로 내가 알려드리고 그걸 알아야 우리 사정에 맞는 사이버 안보법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이미 사이버 아까 말한 탈론이라든가 프리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걔네들이 촛불 시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법치에서 연방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많은 거는 입법으로 해결이 됐고요. 이거 밝혀졌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 인권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현대 사회는 100%의 안보도 100%의 사생활 보호도 없다. 인권 침해에 우려가 있지만 미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혜택이 더 많다. 클래프 국가정보국장은 더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죠.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다. 여기 보면 헌법도 들어갑니다. FBI 국장은 미국 시민을 해치려는 자들을 확인하라는 거다. 사생활 침해 이런 고전적 용어는 말이 안 된다. 알렉산더 NS 국장 확고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말이죠. 아까 마지막 세션에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죠. 인터넷 세상, 사이버 공간 더 진화를 합니다. 지금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심지어 우주 인터넷도 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입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이버 안보법제는 무용지물이 만드는 순간부터 또 무용지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각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래요. 제가 보니까 원하면 침투한다. 안철수 보안 프로그램,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걸려 있어도 문제 안 삼는다. 그거를 극복할 실력을 대항하는 거죠. 두 번째가 침투해서 원하면 절취한다. 사이버 안에서 자료를 대학관이 됐건 뭐든 됐건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침투도 절투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먼저 한의원 교수님이 지금 발제하신 내용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애국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자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에 대한 굉장히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쪽 분야의 전공은 아니지만 북한 남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구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오늘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고마움을 조금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사이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이버 공간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우리에게 좋은 문명의 이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 식품으로 좀 비교를 드리면 불량식품이 있는 반면에 불량식품도 있다. 그 불량식품이 사이버 공간에도 불량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가 오늘 논의 중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시작에서 당했는데 이런 사이버 테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좀 국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하고 또 사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그 한의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유와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스스로의 그 개인에게 주어져 있던 자유를 조금 침해를 받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이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율 규제의 규제를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긴 합니다만 규제를 스스로 하지 못하면 이제 타율 규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정보화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사이버 보안법 또는 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자유 정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민들하고 같이 향유를 하고 이거를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데 짧게 하면서 내용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면서 약간 깊는 양해가 되는 그런 측면 하나만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꾸 발언하실 때 국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군 기무사령부하고 혼돈이 돼가지고 얘기하는데 기무사는 65년 이상 나는 간첩 잡는 부대고 사이버 사령부는 5년도 안 돼가지고 뭐 이상한 댓글 하다가 지금 뭐 됐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팩트부터 정리하고 들어가고 이제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막 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가 안보의 현장이 서해 오더하고 DMZ 지키는 시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컴퓨터가 이 안보 현장이다 이겁니다. 저희 국방연구를 보면 매일 북에서 하도 해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콩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매일 몇 개씩 인터넷 컴퓨터가 다운돼서 막 포맷 시켜주고 뭐 조사하고 맨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현장이 서해 오도만 지키는 장병이 안보 현장의 전사가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컴퓨터가 이런 시대가 됐다. 근데 뭐 이제 범죄, 테러, 심리전, 전제, 양자 혼재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국은 세계 각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국가 기반 시설, 전력망을 서울시내 한꺼번에 막 어떻게 하고 했다. 이럴 경우에 자위권을 정당화하는 추세지만은 과연 대칭적인 누가 범위와 수준, 권리행사 주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비밀 조직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용 악성 코드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폭탄까지 사이버 무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기술력과 전문성이 이런 사이버 안보의 특성이 있는데 아까 이상호 교수님 얘기했지만 사이버전은 뭐냐 사이버 안보에 논의만 하다가 이것도 저희도 한 2년 연구했는데 그거 정리하다가 뭐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제화를 통해서 그 목적이나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미국 같은 거 보면 너무나 조치가 많아서 이게 일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중요한 거는 세계 각국들이 자위권 개념에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IT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IT 강국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 수사와 관련해서는 후진국이다. 취약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의 안보 수사관들이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너무 취약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까지 실무자한테 덤태기 씌우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무자한테 보고받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조치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보고받고 다시 임무죠 밑에 실무자한테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는 어디가 보면은 이상하게 배석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부대 가면은 어느 부대 가면은 사령관 담당 사령관이 브리핑하는데 우리 부대 가면 뭐 일본 군대도 마찬가지 작전사령 뭐 이런 사람들 무슨 보고를 해도 배석을 너무 관용하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보기관장이나 누가 오면은 바로 여기 차주한 장군 방첩처장이 다 보고하는 겁니다. 밑에 중령 소령 보고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상하게 실무자한테 보고하고 자기가 보고할 사람을 배석하고 있는데 그걸 관용하는 문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화인데 어쨌든 이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 이런 것도 실무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정책 집행 핵심
핵심 요원들이 움직여야 될 요원들이 있다. 정책 집행 핵심 요원들이 이 사이버 분야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사이버 안보 비서관도 생기고 마침 사이버 안보 특보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 요원들이 이 사이버 안보 위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북한이 더 이상 날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어느 나라 비밀 조직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비밀 가운데 이 비밀 우리 또 조직 역량도 키워야 된다. 감히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문외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동열 원장님께서 과거에 지금 검사는 아니고 안기부에서 대공 수사를 조금 분야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쪽에 관련되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 해서 왔는데, 마침 이 사이버 안보에 관련 논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로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굉장히 좀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블루 오션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이버 위협이 사이버전,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사이버 첩보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범죄로 제가 이야기를 북한되고, 또 사이버 범죄에서도 그 인터넷 이 시스템 대상화한 범죄하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가 있는데, 인터넷 시스템 대상화한 범죄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했으니까 지금 하는 부분은 인터넷 시스템 이용한 범죄. 그래서 주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적행위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통신력 이런 안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굉장히 좁혀가지고 수사 절차상, 소송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문제된 몇 가지 굉장히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부분이 굉장히 미시적으로 따분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이 다운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보이고, 또 아까 그 경찰에서 오신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이 서울시가 인터넷 자조민보를 그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한 것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결국은 경찰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 측에 알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가 3개월 발행정지 처분하고 또 신속한 조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제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법률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할 관청 시도는 인터넷 등록이 보다 강하고, 이 등록 요건이 강하고, 이 등록이라는 게 또 허가하고 달라가지고 형식 요건만 갖추면 다 되도록 진입을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다시 방어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 언론의 실제 정기를 조사해서 요건 충족 못할 이런 격격사유가 발생한 인터넷 언론은 신속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것도 정신통신과 관련이 있는 걸 갖고 있었는데, 현재 그 통신비밀법 6조 7항에 보면은 통신비밀 우리가 감청을 할 때 통신제한 조치죠. 통신제한 조치를 할 때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허가 요건이 존속하면은 소명자를 첨부해가지고 2월 범위안에서 기간 연장 첨부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법 6조 7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10년에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기간 연장하면서 연장 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 그래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해라. 왜냐하면 이 법률을 바로 위헌 결정 나면은 수사 진행 못하니까 일단 그때까지 개정해라,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제 국회에서 개정 작업을 안 해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실효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이 실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은 현재 통신제한조치기간 허가를 존속하고 긴급한 수사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이, 지금 저는 수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차질이 초래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조속한 법률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까 그 우리 하 의원님 오셨는데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 보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장장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북한에 가셔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통일부에서 30년 있었는데 북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 회의하고 전혀 다릅니다. 회의하게 되면은 4시간, 5시간 돼도 화장실 한 번 안 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되고 체질화가 돼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역시 북한 가셔도 충분히 생존하실 수 있다는 치아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절차 때문에 지금 어떤 또 이거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야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훨씬 더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문제는 가능한 한 이제 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지금 뭐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해외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국내 사이트는 사실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차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우회해서 들어오는 해외 접속 사이트인데 이 해외 접속 사이트를 어떻게 없앨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실무자들에게 주문을 한 것이 우리가 해외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금 좀 개발하는 거가 좋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DPRK라든지 북한을 지칭하는 또는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면 이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해서 사전에 여기서 접속되지 않는 그거부터 먼저 만드는 거가 우선이 아닌가 이런 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 실무자들에게 주문을 해놨는데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말로는 진보라고 하면서 북한 전국 편향의 심의위원들도 있어요. 그게 야당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은 재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때 사이트 폐쇄를 결정하면 이의신청하게 돼 있어요. 사이트 관리자가 나 억울하다 이의신청하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또 논의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기각한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아까 한 달, 두 달이 나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한 달, 두 달이면 그 안보유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이유는 이 안보유 사이트가 확산돼가지고 국가안보의 위해서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 토의하는 기간 동안 발각을 하도 우리가 첩조 식별을 해도 한 달, 두 달 걸려버리면 효과가 완전히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현행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에 나와 있는 이 절차를 갖다가 촉수하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안보위의 사이트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근위원장이 결정해서 그냥 바로 차단시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 심의위원들한테 다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안보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심의위에 맡기지 말고 분과심의를 맡기든지 아니면 맡겨가지고 좀 빨리 해달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요청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법 이론적인 근거를 안보선진국인 미국의 논의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가 현실은 범죄가 전개되고 안보 위협이 전개되는데 이거를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이 지금 대한민국 법령 체계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해보거나 살아본 사람 알지만
사이버성에서나 또 인터넷상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하면 FBI에서 바로 연락 나갈 겁니다. 이 FBI의 파일링, 모니터링 권한이거든요. FBI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FBI는 이렇게 애국법에도 뭐 어떤 거는 뭐 들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법조항에. 그냥 로빙 와이어탭, 그러니까 자동 감청 영장은 정당성이 있으면 1년 이상 계속 자동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뭐 위에 세력이 있으면 그거는 들어볼 수도, 이런 구체적인 명령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FBI나 NSA는 이런 국가안보위의 사이트나 이런 거에 대한 추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FBI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걸 보면 우리는 FBI죠. 국내방첩정보실, 우리는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책무를 명령받았다. 그 명령에 따른 내재적 권한으로 유형이 구체화되지 않아도 내재적 권한으로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적발하고 예방하고 추적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권한을 인터넷 사이트에 그렇게 근거를 달아놨습니다. 저는 그 정부에서 책임 맡은 사람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부서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그 뭐 건설에서 비슷하게 국가를 생각하시든지 국정정보처를 없애더라고요. 그러더니 쇠고기 파동 맞고 난리치고,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정보통신부가 1994년대 만들어갖고 진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세계가 다른 나라 가면 경제부처 장관보다 더 대접을 받는, 세계가 주로 하는 데인데 그걸 없애버리더라고. 없애버리고 막 다 어디다 합쳐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할 때는 통합만이 응사가 아니고 그런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을 안 갖고 있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행히 우리 국정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도 무슨 이런 광풍이 한번 불면은 없앤다든가 말이죠. 근데 이 사이버라는 것, 범죄라는 것은 항상 정보 영역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인권을 보장 안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CIA도 군대 작전을 하고 말이에요. 드론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절대 실무자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내가 책임이다, 모든 건 나의 책임이다, 나한테 책임 물어라 하니까 실무자는 다 사는 거예요. 너네들은 국가가 보호해주는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은 나에게, 책임은 영광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하지 말고 반대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영광은 부하에게 해야 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 뭐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여러 지식이 없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뭐 공간을 향유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이용 주체는 또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유지할 그런 의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유 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사이버의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 보니까 관련 업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뭐 구속 같은 긴급 체포도 있고, 긴급 감청도 있고, 어떤 사이버상의 어떤 긴급 조치도 한번 아까 그런 의무가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학회라든지 이래서 토론하면은, 토론하고 나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없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되는 방향으로, 오늘 뭐 법안 같은 게 있으면은, 저는 이거 33페이지 보니까 이동규 원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직접 가능한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